네,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김민석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후보님 본다고 오윤혜 씨가 밤잠을 설쳤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빨리 지금. 아, 후보님이 온다고 반잠을 설친 건 아니고 갑자기 우르르 막 이제 제가 잡표를 찍혀가지고 몰려오셔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 건 아니고 좀 기가 막혀요. 약간 연임 이슈 때문에. 아, 연임 이슈 보니까 때문에. 오윤혜가 총대 메고 국회의장이 연임을 밀었다. 내가 총대를 맸어. 하필이면 또 오윤혜 씨가 그 발언을 한 게 네. 경향TV에서 했어요. 아니야. 아니었나? 매블쇼 유시민 작가님 협회에서 3월 27일 방송에서. 그랬구나. 근데 저는 이거 하나 네. 묻고 싶어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10개월도 안 돼서 차기 대선을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가? 아니면 지금 잘하는 대통령이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이상한가? 네. 근데 제가 이상한가 봐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직을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당으로 돌아오셨는데 오랜만에 돌아와 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하거든요. TV 막혔다가 뭐 트이는 거? 정리를 할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을 하긴 하는 거야? 맞아. 말을 할 줄 알긴 아는 거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오니까 또 원래 저렇게 셌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뭐 이렇게 발언하실 때랑 실제로 청중들 사람들이 연설할 때 다른데 연설 같은 경우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그냥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과 약간 연설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죠. 네. 약간 온오프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조용조용하니까 어제 토론하실 때도 약간 살짝 톤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톤을 높이는 거 내가 봤는데 약간 조근조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중간 볼륨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볼륨을 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딱 귀를. 근데 이제 연설하실 때는 너무 강하시니까 그렇게 토론은 힘들고 중간 볼륨을 좀 원한다. 알았습니다. 중간 부분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연설 자체는 우리 신윤기 대표 연설 잘하지만 정말로 시원하고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님 뵐 때마다 그 논리적 정합성, 그러니까 항상 그 토론이나 어떤 연설 들으면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두서없이 말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청자들 입장에서는 듣기가 좀 편안한데 아까 우리 오윤혜 MC님 말씀대로 그 중간 볼륨을 맞추는 게 그 쉽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저한테 발성. 아니 볼륨 그 제 중요한 고민 사항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제가 평소에는 그냥 굉장히 낮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마이크 잡으면 세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을 네. 우리 집에서도 많이 들어요. 그럼 저한테 중간 정도로 발성 하라고. 개인 레슨 좀 받으시죠. 아 제가 네. 발성 개인 레슨도 받아봤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니 그게 뭐 발성이라기보다 제가 사실은 연기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왜요? 그냥 재미로.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순재 연기학원 이런 데도 찾아서 가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순재 오. 연기학원은 강남에 있어서 안 되더라고 찾아봤는데 그 재밌을 것 같더라고 사실. 네. 제가 그런 쪽 재주가 너무 없어서 네. 사실은 연극을 해보고 싶어서 음. 제가 40대 이후에 그런 연극을 성인 연극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해보고 싶어서 실제로 제가 그거 하는데 거기에 발성이 중요하더만요. 당연한 중요. 딕션과 발성이 중요하죠. 제가 연극영화과 또 출신입니다. 또 제가 가수 출신인 거 아시죠? 저한테 오세요. 하루에 30분씩. 그 우리 배우면 다들 이렇게 되나요? 네,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보는데도 볼륨 조절이 안 돼요. 전 작게 안 돼요. 네. 아, 근데 연설 잘하시는 거는 되게 유명했어요. 2022년 그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했던 첫 일기 때 아마 전당대회에 맞아. 나오셨는데 네. 그때도 연설은 제일 잘한 대통령보다 더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되게 아니고 유명해요. 대통령 그때 우리가 대통령께서 대표 2기 때 제가 수석 최고위원 될 때 저 사실 최고위원을 안 나가려고 좀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세 번을 대통령이 말씀 주셨는데 왜냐면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최고위원을 했어서 그때 제가 3선인데 그때 잘 안 할 때거든요. 3선들은.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냐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수석 최고위원을 하는 것이 당대표
후보를 돕고 대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네. 고민하다 결정을 했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진짜 힘들었어요. 그걸 하기가. 근데 그래서 주변에서도 걱정했는데 전당대회 처음 할 때 연설을 하고 그걸 보고 밑에 앉아있던 이제 대표께서 나중에 되긴 되겠네. 아, 연설을 연설하는 보더니 예. 아니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가 처음으로 있었는데 토론 같은 걸 마치게 되면은 야 이건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 이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냥 뭐 평소 자기 그냥 컨디션에 맞춰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최근까지 이제 사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좀 정리가 됐는데 제일 개인적으로 거의 실존적 고민이 뭐였냐면 저의 감정 정리가 어려웠어요. 아 감정 정리 의외의 포인트인데요. 근데 이제 거의 정리가 됐는데 왜냐면 제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톤이 일관된 사람이거든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감정이 이렇게 오래내림이 별로 없고 네. 국회에서 야당하고 뭐 맞붙어서 할 적에도 딱 붙어서 얘기할 때 빼놓고는 뭐 잘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일반적으로 제가 화내는 걸 본 경우가 제 주변에도 잘 없고 네. 그런데 총리 때도 그랬고 근데 나와서 한 달이 안 되는 동안에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의 감정과 발언과 언어에 약간의 분노가 있었어요. 아. 그걸 제가 알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좀 정리될 캄다운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대략 지난 주말로 저도 이제 평상을 찾았고 토론을 할 때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말은 안 하고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고 쌓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 도대체 아닌데 너무한다 참으신 거죠 그때는. 하는 것에 네. 대한 약간의 좀 격정 이런 게 제가 놀랄 정도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속에 그런 감정이 화가 나지? 계속 고민했어요, 사실 제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네. 정리가 좀 돼서 그럼- 비교적 그 평상을 찾아서 어제 TV 토론을 할 적에도 제가 차분하게. 맞아요. 네. 거의 뭐 그런 이제는 거의 평상을 거의 찾은 것 같다 싶습니다. 그 세 분이서 약간 사전에 우리가 오늘은 큰 네거티브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조율을 했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없고요. 네. 뭐 그런 거는 안 해도 될 정도는 되죠. 서로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정치 네. 구력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를 저는 적어도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거티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 정치를 제기했을 때도 그렇고 반명 분열주의를 제기했을 때도 그렇고 노선에 대한 논쟁을 네거티브라고 하진 않거든요. 정치에서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죠. 네거티브라는 것은 인신공격, 뭐 본질과 어긋난 말의 유희 이런 걸 네거티브라고 하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노선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네. 그런 것은 없었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다 그런 정도의 감정 조절은 하기도 했고 네. 또 특히나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는 그런 걸 서로 다 신경 쓴 것 같아서 저는 전당대회 초반에 걱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 전체 흐름에 대한 기조는 잡혔다. 당의 전체의 전당대회 이제 끝나고 승패가 갈린 이후에 어떤 정도로 이렇게 윤곽이 채워질 갈지. 것인가에 네. 대해서 저는 어제 틀이 잡혔다고 봅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의견을 좀 주고 계신데 일단은 JS님 같은 경우에는 예쁜 오윤혜님 때문에 생애 첫 슈퍼챗을 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김민석 당대표 가야 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부산 민가인님 같은 경우에는 아자아자 당대표는 김민석 파이팅 그리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항상 김민석 후보님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저희 방송에서 오. 여러 차례 언급해 주신 분이고요. 이석현님은 드디어 용역들과 발주처가 만났군요. 이렇게 이석현 요분이 네. 일반 시청자가 아니라 평론가 이석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네. 너도 용역이면서 말이야. 지금 네. 보니까 여기서 발주처 지금 만났다고. 지금 묶여가지고 아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저 성함을 봤는데 네. 우리 국회의원 했던 오래된 이석현 전 굉장히 의원 유명해. 그거 아니죠? 그래서 신경 안 저는 쓰셔도 가끔 저걸 보면서 제가 알거든요, 이석현 전 의원님. 저분이 저렇게 요새 모던해지셨나? 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님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당대표 갑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2030님 같은 경우에는 당의 통제감을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뭔가 질서 잡힌 당 운영을 해달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어제 TV 토론 보면서 이거 참 이상했는데 지방선거 다음 날에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승리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거를 당정청이 조율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는데 저도 정치부 구력 꽤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당연히 없죠. 너무나 황당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상은? 진상이랄 게 없이 없죠, 그런 일은. 네. 당정청이 선거 결과에 대한 규정을 협의할 정도로 평화롭지 않았죠. 다들 멘붕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솔직하게 사과도 하고 나 표정 관리가 며칠 안 됐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규정을 내리셨잖아요. 그 이겨야 할 곳에서 이기지 못하고 이길 수 있는 만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정의를 이미 해서 가장 완곡한 형태로 사실상 목표와 기대와 환경과 조건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선거라는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경기 평택을 선거 이런 것을 두고 승리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입장을 밝히신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정청래 후보의 말씀 따라 민주당이 그래도 사실상 승리는 했다. 그럼 지지율이 왜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정부 지지율이 영향받아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대통령님 지지율은 정부 정책의 실패 요인이 아니라 선거 패배 이후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또 민주당 내부의 리더십이 회복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국민적 평가를 무시하면서 불통 국민들의 뜻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 이것이 저는 정청래 후보의 가장 큰 문제고 어제도 그 십자가 밟기라는 그 표현은 결국 유시민 씨에 대한 어떤 그런 성역화를 시도하면서 오히려 네거티브가 아닌 거를 또 네거티브라고 말하면서 입틀막을 시도하는 그런 화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당연히 당 대표로서 연임에 도전하는 거면 본인의 지난 1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 평가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산술적으로나 평균적으로 볼 때 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선거를 굳이 실패라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성공이라는 면을 강조해야지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것은 일면 맞는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주관적 입장에서는 그거를 굳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큰 틀에서 봐서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관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분발하고 혁신해야 된다. 이걸 적정하게 이제 버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고 당정청이 그래서 성공이라고 규정하기로 했다. 일단 그것 자체는 전혀 사실과는 다른 얘기다. 네. 그 없는 얘기다 쉽게 얘기해서. 당정청이 그 당정청은 어디 있었나 궁금한. 저는 다음번에 이제 또 토론하시게 되신다면 정 후보님께 이런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유 작가님 말씀하시면서 정권 필배를 얘기했는데 당대표가 중심을 잡지 않고 노코멘트 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도 많이 의아했거든요. 딴지 게시판에 글을 이제 남기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딴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조롱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당대표로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이재명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언행일치인데 거기에서는 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고 약간 이런 글들 그리고 그런 분열을 방치하는 이런 모습이 언행 불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확실히 해달라.
아 다음번 토론에서는 예, 아니 딴지에 가서 우리 이러지 맙시다. 분열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를 도웁시다. 이게 당대표로서 해야 될 메시지잖아요. 왜 그런 메시지는 쓰지 않냐는 저의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사랑하는데 괴로워요.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널 때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또 하라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게 좀 한번 모셔주세요. 아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네. 어제 토론 중에서 또 저는 정청래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 짝짓기 하는 행태라는 게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다. 당원들의 자율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역시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졌는데 우선 제가 당에 뭐 18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을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에 있는 분들 가운데 당의 역사나 현실과 관계를 저만큼 더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세균 대표 때 2010년에도 돌아와서 최고위원을 그렇습니다. 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정청래 대표 측에서 하는 그런 노골적인 개파 행위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구두로 제가 당대표 후보가 아유 여기 오늘 같이 왔는데 이분도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이것이 딱 우리 당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규정이 돼 있어요. 구두로만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홍보물 갖고 또는 어떤 행사장 같은 데 짜가지고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라는 홍보물을 갖고 지속적으로 돌린다. 이것도 안 되고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1번, 3번, 2번, 4번 뭐 이런 분들이 나는 이렇게 도와주세요라는 거 하는 걸 해요. 그건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세 분이 대표 후보 하나에 최고위원 세 분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홀짝으로 찍어서 여기는 다 찍어주고 여기는 홀 찍고 여기는 짝 찍읍시다라고 하고 대표가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라고 일종의 인도스를 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거를 한 집회에서 아예 진행되는 과정을 관련자들이 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우리의 당원 당규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은 묵인과 무슨 거의 조장 이런 거라고 딱 찍어서 예상해서 위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상적이라고 하고 자발적이라고 얘기하고 더구나 거기다가 어디다 대고 노무현 문재인까지 거기다 갖다 파는 거는 그렇습니다. 자발적이라는 이름에 그 포함된 과도한 역사 왜곡이고 과도한 장사죠.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아니 봅니다. 우리 하은기 후보도 정당 생활을 꽤나 했는데 이런 풍경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됐던 전당대회를 보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개파라고 하나요?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게 아니라서 보통 최고위원 후보들의 비전, 공약, 뭐 내가 이재명 당대표와 당시 당대표와 어떻게 당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거를 보고 당원들이 마음에 드는 분들에게 표를 줬지 무슨 생일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이제 당 지도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당원들께 더구나 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면 이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는 당원 무단이다. 주권은 있지만 가이드를 해야 되는 의무는 명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명색이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가 되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자발적이고 역사적이고 심지어 과거에도 하고 노 대통령도 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걸로 찍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걸 내가 하는데 왜 나를 시비해라고 하는 거예요. 당원들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는 전형적인 해당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청래 후보 본인이 개파 보스 정치 청산됐다면서요. 근데 이게 개파 보스 정치예요. 무슨 비전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팀 짜서 생일 맞춰서 이 사람들 찍으라는 게 보스가 줄 세워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후보들은 지금도 SNS에 가면 공약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 거 보고 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1인 1표제를 통해서 정청래 후보 본인이 기대하는 효과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거는. 네, 그런 말 주신 거고 이유진 기자가 사실은 총리실 출입을 했었는데 그 총리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 평가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 사실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6개월 정도 만에 지금 후보님, 전 총리님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긴 한데 그렇겠죠. 뵙는 거긴 네. 한데요. 사실 뭐 그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장단점이 아주 같은 이유로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같은 어떤 이유로? 얘기냐면 일정이 정말 많으세요. 새벽 총리라는 그 수식이 정말 거짓말이 아닌 게 새벽 7시부터 보통 첫 일정을 막 7시에 시작하실 첫 일정. 때가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총리실 출입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현장을 이제 풀 기자라고 해서 따라가는데 그날 당첨된 기자는 그날 하루 아주 죽어나는 일정이 막 4개, 5개씩 있으셔서 네. 막 전국을 도시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일이 많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뭐랄까 국정 운영이 되게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총리의 대응이 늦었다 하는 기사들을 사실 보기가 되게 지난 어려웠었거든요. 2년 동안은 네. 그런 건 없었죠. 저희가 네, 재난 대응이 맞습니다. 늦었다든가 그런 건 네네.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우리가 되게 빈틈없는 어떤 그 국정 운영이나 이런 총리의 역할을 보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은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피곤했다. 근데 이거는 비단 기자들뿐만이 아니라요. 이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그 총리실 공무원들. 네. 직원분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미국도 다녀오시고 거의 이제 국외 일정도 소화하시고 종횡무진을 하셨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도 업무를 계속 보셨나 봐요. 그래서 지시도 하시고 뭐 이렇게 업무 확인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뭐 그 총리실 직원분께서 기내 와이파이 허용한 사람이 너무 얄밉다. 그런 얘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셨어요. 우리 네. 대통령과 우리 후보님의 공통점이라는 게 정말로 공무원들을 심하게 괴롭히시네요 보니까. 일중독.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밤 새벽 2시 이런 때 막 텔레그램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이분이 더구나 이건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신데 막 기사를 나도 못 본 기사를 이런 거를 보내셔요. 갑자기 새벽에 보내요. 예.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챙겨 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당연히 긴장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또 약간 아이씨 지금 새벽 2시인데 이런 생각이 나죠. 근데 그 뒤에 또 와요. 그 안 읽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 뒤에 또 문자가 또 와요. 아, 또 와요. 꼭 이걸 지금 처리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러고 와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도 2시 반쯤에 네. 답을 해버렸지. 오. 아 나도 새벽에 깨 있다 지금. 에이, 나의 한번 잠을 봐라. 깨웠다. 근데 네. 이제 근데 이해하죠.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어느새 닮아져 있는 서로를 네, 보면서 비슷한 네. 거 원래 그런 약간 일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래요. 대통령께서 또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하시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나태해지기는 훨씬 당연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업무 보고 생중계 이런 게 주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 정부 업무 보고 생중계하면 다 재밌게 보셨잖아요. 너무 재밌게 봤죠. 보는 사람들만 재밌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린 죽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앞으로 당에서 당 대표가 되면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려고 하는 게 당의 업무 보고를 저는 생중계하려고 그래요. 아, 당의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겠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정치사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당이 100만이 넘잖아요. 당원이. 그렇습니다. 당비가 엄청나잖아요. 국고보조금도 엄청나요. 재산이 지금 남는 것도 몇백억이 돼요. 자, 그런 공기인데, 공적 기구인데 그렇죠. 돈은 어떻게 쓰는지, 총목,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조직국에서부터 정책은 어떻게 만들고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책위, 연구원, 청년 문제는 어떻게 보고 노인 문제는 어떻게 보고 여성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여러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가 저는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정부가 마치 하듯이 그렇게 업무 보고 생중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당원 주권 정부를 그게 제대로 시행하는 일이겠죠. 진짜죠. 네. 진짜고 당이 이제 관료화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에서 여당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당도 그렇고 당직자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그에 대한 상당한 긴장감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보고 국민들에겐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했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대통령님께서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더 학습이 된 것도 있고 대통령님만 정부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당대표 되면 당을 두렵다 두려워. 네. 좀- 보니까. 네. 좀 고생 좀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네. 긴장감이 좋은 거죠.
오늘 후보님 나오시니까 시청자 여론이 굉장히 좋은데 네. 콩두부님은 같은 경우에는 울 이잼과 김민석 후보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오신 이용우 의원님, 김용만 의원님도 고생하시는데 인사 타임 한번 해달라고 하셨는데 앞에 나와서 인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그 안부를 전하도록 하겠고 614님 같은 경우에는 살다 호남을 전북 전남으로 갈라치는 정치인은 처음 봅니다. 꼭 김민석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브리스코님은 저는 이잼 좋아서 정치를 보게 됐는데 지금은 김민석 후보님도 정말 좋습니다. 꼭 당대표가 되어주세요 해주셨고 니모님은 앞으로 김민석에 대한 공격은 저의 공격입니다 하셨는데 누군지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네. 민큐브님은 축제의 전당대회를 만들어주세요. 폭력적인 유튜버들 때문에 전당대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613님은 지인이 다른 분이 당대표 되면 주식 투자한 거 다 뺀다고 합니다. 답 없다고 꼭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그 외에도 비타민 비디님, 오이랑님, 꽁지마님, 제타님, 맨님, 자존심만이 살길님 꼭 당대표 되세요. 총리님 파이팅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러다 보니 시청자 질문도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그 가벼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은 네, 새벽기도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팝스 ES4님께서 그러니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새벽기도 지금도 하시나요? 뭐 교회에 직접 가서 하는 거는 총실에 있을 때는 아주 드물게 왜냐면 경호들이 가야 되니까 못했고 나와서는 아직 정기적으로 교회 가서 하는 건 못하고 네. 또 새벽에 일어나면 뭐 가급적 하죠. 아, 집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곳에도 계시겠죠? 스튜디오 안에도 계시겠죠.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미팅하실 때 매번 뭘 드시는데 뭘 드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미팅- 미팅할 음료 때? 마시는 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후보님이 드시는. 혼자만 좋은 거 드시는지.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어디 가면은 음료를 2잔씩 시켜요. 왜요? 그게 좀 웃기는 제 버릇인데 네. 어디 가면 레모네이드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2개를 시켜요. 시원한 거랑 따뜻한 거? 시원한 것도 먹고 싶고 따뜻한 것도 먹고 싶고. 아. 근데 식당 가면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식혜를 드실래요? 드릴까요? 뭐 커피를 드릴까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2개 다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뭘 좀 드시는 음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아니 시원한 것 중에는 제가 주스 오렌지 주스나 레모네이드 이런 거 좋아하고 네. 커피는 꼭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렇구나. 네, 뭔가 내몬탕을 오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자,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시나 봐요. 애묘인이신가요? 몇 마리 키우시는지. 제가 원래는 어릴 때부터 저는 집에서 그 강아지를 키워서 개를 좋아했는데 네. 고양이는 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무서워했어요.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완전히 길고양이를 다 거두어서 어머나. 원래 결혼할 때 길고양이가 해서 하여간 통하면 지금 원래 있는 집에 4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세상 아이고, 떠났고 네. 네. 지금 저희 집에 2마리가 있어서 현재 5마리. 근데 현재 우리 집에 있는 건 2마리인데 네. 제가 집에서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자발적으로는 잘 안 하는데 네. 집에 가도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애들 화장실 청소. 화장실하고 물 주고 밥 주는 거. 어. 저는 이 와중에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저 익산에 있는 집에서 많이 왔다 네. 갔다 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나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집에 가면 꼭 하는 것은 대단하시다. 애들 물 주고 밥 주고 화장실 치우는 거 내가 이거 치우면서 이게 뭐야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씀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고양이 사진을 좀 SNS에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후보님이 일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가볍게 우리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게 그렇게 해야 약간 좀 되겠네요. 없어 보인다. 네. 인스타에 올린 게 좀 있고요. 그 저희 길고양이 이런 거 이렇게 좀 케어하고 하는 분들 사이에는 제가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런저런 민원을 들어서 전국의 길고양이 이렇게 케어하는 분들 하고 줌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줌메이도 하시고 막 그런 걸 챙긴 정치인은 처음이었을 없을 것 거예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사실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편견도 있고 또 실제로 주는 불편함이 있는 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막 죽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동네에서 생기는 어떤 네. 시비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문제를 한번 듣느라고 제가 줌회의를 하고 정부의 이런 어떤 길도 나들이 오른 적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저를 좀 알고 그래서 고양이 하는 분들은 의외로 제가 그렇게 고양이 저 집사라는 거를 네. 근데 정말 저는 그게 될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분 결혼해서 근데 그게 참 무섭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니도 고양이를 무서워하셨고 저도 전혀 가깝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새는 그렇게 몇 년 있다 보니까 좋더라고. 기자들한테도 엄청 고양이 얘기 많이 하시고 제 기억이 맞다면 고양이 이름이 행복이 축복이 행복이에요. 예, 제가 나왔어, 기억하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행복이 예, 축복이 왜냐하면 있었잖아요. 그때 네. 되게 고양이 얘기를 하시면서 엄청 좀 자랑을 많이 우리 같은 하셨거든요. 사람들한테 예. 갖는 장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왜냐면 혼자도 잘 놀고 케어해주면 되고 이 강아지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안 그렇죠. 되죠. 네.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네.